안녕하세요. 이도영입니다. 좋은 행동 만들기 프로젝트 ABA 요약. ADHD를 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예요. 주의력 결핍이 우세한 경우와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문제되는 경우와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장애 인구가 5%예요. 그런데 6에서 8% 또는 최대 13%까지 ADHD로 진단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특히 약물 관련한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아이에게 약물 복용을 의사 선생님이 권한다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에 속합니다. ADHD는 12세 이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환경에서 이런 증상을 보일 때 ADHD로 진단을 합니다.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 저하를 보인다라는 건데 이를테면 집에서도 이런 증상을 보이고 학교에서도 이런 증상을 보인다. 둘 다 그럴 때 ADHD로 진단을 하는 거죠. 오로지 학교에서만 그래. 그렇다면 ADHD로 진단되기보다는 학교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행동 치료는 ABA 또는 CBI, 인지행동 치료를 얘기하는데, 자, 이게 미국 임상심리학회에서 얘기하는 ADHD 아동 청소년에게 검증된 치료 방법이에요. 레벨 1, 매우 잘 듣는 치료법, 레벨 2, 괜찮음, 레벨 3, 어쩌면 마이트, 레벨 4, 글쎄, 연구 처음 시작했는데, 레벨 5, 검사해봤더니 별로던데? 하는 거예요. 레벨 1이 행동적 치료예요. 여기 보시면, 행동적 부모 훈련, 행동적 교실 관리, 행동적 또래 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오거나이제이션 트레이닝은 조직 관리 훈련인데 자기가 계획해서 스스로 뭔가 하는 거에 좀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뭔가를 처리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행동주의 방법과 관련이 있는데 레벨 2는 뭐 이렇게 복합적인 훈련, 그 다음에 레벨 3는 뉴로 피드백이에요. 이게 뉴로 피드백은 레벨 3, 마이트 웍스 어쩌면 관련이 있고요. 레벨 4에 인지 치료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ABA 또는 인지 행동 치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인지 행동 치료에서 인지 치료의 방점이 아니라 행동 치료의 방점이에요. 행동 치료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인지 치료는 아이가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신념이나 확신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이랑 생각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되죠. 그게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행동치료라는 거예요. 인지행동치료에서 방점은 행동치료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거 레벨 1이고 이건 레벨 4예요. 레벨 5에 소셜 스킬 트레이닝이 있어요. 사회적 기술 훈련. 얘가 지금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러나 사회적 기술 부족해서 그러나 가르치는 건 아무짝에 소용없다. 레벨 5에 이게 테스트 해봤더니 이건 효과 없는데 예요. 자폐성 장애 친구들이나 지적 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으니까 ADHD 친구들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어쨌든 열심히 그거를 트레이닝해서 내 몸에 배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70% 정도는 저절로 완치돼요. 좋죠? 이제 그런데 이게 발달기에 방치되면 그냥 저절로 낫는데 하고 냅두면 품행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12세에서 20세 청소년기 후기
정도 되면 저절로 완치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까지 조절하는 약물도 하고 행동 치료를 하면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 치료할 때 AB나 인지 행동 치료할 때 주로 뭘 하냐면 행동계약, 토큰 경제, 시각 일정표, 차별 강화 등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 집중하고 항상 산만하지 않고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작업을 할 때 단기간에 집중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자, ADHD와 유사한 그 다른 증상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있냐면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포맹장애 등이 있어요. 적대적 반항장애는 행동 조절이 안 되고 정서 조절이 안 되는 것, 둘 다 갖고 있는 경우고요. 간헐적 폭발장애는 정서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포맹장애는 행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적대적 반항장애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요구에 따르는 것에 저항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작업이나 과제를 못하는 거죠. 부정적이고 적대적이에요. 반면에 ADHD는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집중하고 유지하는 게 어렵고 쉽게 잊어버리고 충동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시 자체를 혐오하는 것과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ADHD가 방치되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후천적으로 부차적으로 반항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데 구분이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간헐적 폭발 장애는 공격적인 충동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동이 폭발하는 거죠. 정서적인 폭발이 있는 거예요. 언어적 공격성을 갖는데 욕을 한다든가 세상 살벌한 말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물건을 막 파괴할 수도 있고 신체적인 공격을 보일 수도 있어요. 높은 수준의 충동성은 ADHD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그 대신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동기에는 좀 드물어요. 품행장애는 행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나이에 적절한 규범과 규칙을 위반하는 거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적대적 반항장애와 간헐적 폭발장애의 중간 정도 됩니다. 당연히 적대적 반항장애가 좀 가장 어렵겠네요. 품행장애는 ADHD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래서 ADHD 아동을 잘 관리가 안 되면 부차적으로 품행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주 보호자와 충분한 상호작용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감별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면 반응성 애착장애는 나아요. 자폐랑 반응성 애착장애랑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감별 진단 해보려고 막 애쓸 필요 없이 가르쳐 보면 반응성 애착장애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 이를테면 한 6개월, 수개월, 1년 이내에도 확연히 차이가 보입니다. 네. 어렸을 때 아이를 시골에 맡겨 키워 그런가? 너무 방치됐나? 엄마가 회사 다니라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네. 자폐 아동이나 ADHD 아동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울장애는 집중력에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장애는 항상 우울한 건 아니에요. 우울했다가 기분이 또 막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기간에만 이렇게 집중력에 문제를 보인다. 그러면 우울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의 경우에 그 어떤 행동의 문제, 이렇게 충동성 이런 걸 보이는 것은 주로 어떤 사건의 경과,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이에요. 루틴이 변하는 것, 내가 참을 수 없는 감각 이런 거에 의해서 인내력 부족으로 분노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ADHD 아동은 충동성 그리고 빈약한 자기 조절 능력 때문에 분노 발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일정이 좀 바뀌었다라고 해서 막 충동적으로 변신하고 그런 건 아니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비학습적인 과제를 하는 동안은 증상이 눈에 띄지 않아요. 지적장애는 지적 수준이 조금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적합한 놀이를 한다든지 그냥 여유 있는 여가를 즐긴다든지 하는 동안에는 행동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ADHD와 다른 증상, 징후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어떤 증상과 좀 의심하거나 확인하거나 검토할 때 이 정도 범주 내에서 부모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